세 번째는 좀 이렇게 휘둘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막 휘둘린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인간관계를 보면 일단 관계의 축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인간관계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축인 거죠. 자기가 축이 돼서 남을 돌리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춥다는데 난 더워. 그러면 에어컨 뭐예요? 올려요. 왜요? 내가 안 추운 게 중요해요. 내가 안 더운 게.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불편해도 남한테 다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타인 중심적인 관계.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게 아름다워 보여요? 다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요, 저는. 자기중심적 관계는 나는 너무 좋아, 그죠? 근데 타인이 너무 피곤해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타인 중심적인 관계는 나는 너무 힘들어. 근데 주변 사람은 어때요? 너무 좋죠. 왜? 다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둘 다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자기중심적이 되고 언제 타인중심적이 되는가? 자기중심적인 관계는 남을 나한테 맞추게 하여. 네 나한테 맞춰. 이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언제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되고 남을 나한테 맞추려 하냐면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틀릴 수가 없거든요. 난 너무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크루테스 침대라는 말처럼 지나가는 나그네 잡아다가 침대에 눕혀서 침대보다 사람이 길면 자르고 사람의 침대보다 짧으면 늘려갖고 맞추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참 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확신이 강한데 종교적인 사람이 더 진짜 무서워요. 자기 확신이 강한 데다가 종교성이 있다. 이건 감당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확신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버려요. 옛날에 종교 밖의 모든 원리가 여기서 나오죠. 왜?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종교적인 그릇은 무겁습니다. 두 번째, 언제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 되고 남을 나에게 맞추려 하냐면요, 힘이 생길 때예요. 힘이 생길 때.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저권력자고 한 사람은 고권력자예요. 누가 좀 권력이 좀 있어 보여요? 예, 왼쪽 사람이 고권력자입니다. 이 과제를 줬어요. 이마에다가 알파벳 E를 쓰게 했어요. E를 쓰게 했더니 고권력자는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편하게 써요. 그냥 편하게 쓰고, 힘이 없는 사람은 남이 읽기 편하게 써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남 눈치를 봐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불편할까 이렇게 살펴요. 근데 힘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사람이 갑자기 남을 안 살펴요. 내가 편한 게 더 중요해. 그래서 권력이 생기기 시작한 다음부터 사람이 갑자기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자기중심적이 돼요. 힘이 생기면. 그러니까 남 10명이 불편하더라도 내 한 명이 편하면 그걸 선택해요. 그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요걸 경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되냐면 본의 아니게 선한 의도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솝우화에 보면 사자하고 소하고 너무 사랑해갖고 결혼을 했대요. 저는 아직까지 이 조합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혼을 했대요. 너무 사랑해갖고 이제 아침 식사는 소가 준비하고 와이프가, 저녁 식사는 남편인 사자가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엔 소가 식사 준비하는데 얼마나 온갖 정성을 다해서 베지테리언 삼육식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맛있게 해갖고 사자한테 갖다 줘요. 그럼 사자가 이걸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와이프가 준비했는데 이걸 먹어야죠. 그러니까 사자가 이거 억지로 꾸역꾸역 먹어요. 근데 소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먹는 모양새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데 약간 좀 불만이 좀 쌓이는 거죠. 저녁 식사는 사자가 준비해요. 사자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온갖 맛있는 스테이크, 이걸 그냥 해갖고 정성을 다해서 구워서 미디엄으로 해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럼 소가 이걸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왜요? 사랑하는 남편이 해줬으니까 또 걱정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지탱을 해가는데 이 결혼 생활이 몇 년을 갔을까요? 한 달 갔대요. 이렇게 사랑한 사이인데 한 달 만에 결혼을 종지부 찍고 이혼을 선언한 거예요. 이혼 선언하는 날 서로에게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이 말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참말이에요. 서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불만은 계속 쌓여요.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맛있게 안 먹어주니까.
근데 이 최선은 왜 문제예요? 나 중심적인 최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남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최선 다해요? 내 중심적으로. 저도 자식 키우면서 제가 너무 후회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중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어때요? 상대는 더 힘들고 또 최선을 다한 사람 더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잘해줘.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줘? 그러니까 서로 간에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최선을 다 안 하면 방목했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그러면 두 번째는 남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그죠? 우리가 언제 남 중심적으로 사나요? 첫 번째는 남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안 맞춰주면 날 떠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다 맞춰요.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이것도 이솝우화에 나온 얘기인데 나귀 팔러 가는 부자 이야기 아시죠? 나귀를 끌고 가다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 타고 가지 이러고 왜 끌고 가? 맞아요 틀려요 그 말? 맞죠? 그래서 아버지가 탔어요. 가다 보니까 또 수근수근해. 저런 매정한 애비를 봤나? 자식을 걸려? 맞아요 틀려요 그 말? 맞죠? 그래서 이번에 아들을 태웠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수근수근 하는데 저런 불효 막심한 놈을 봤나? 애비를 걸려? 그러면 맞아요 틀려? 맞죠? 그래서 이번에 둘 다 탔어요.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수근수근 걸려. 저런 매정한 인간들을 봤나? 동물을 어떻게 저렇게 학대해? 그러면 맞아요 틀려? 맞죠? 이번엔 둘 다 내려갔고 나귀를 어떻게 해요? 내고 가다가 강을 건너다가 강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듣는 얘기가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 맞는 장단에 맞추다 보니 어때요? 진짜 피곤하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 팔랑귀들 있잖아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그러니까 다 맞추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자꾸 휘둘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 논어 자료편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화이부동 동의부라. 이 말은 군자는 화합 하나 동조하지 않고 소인은 동조 하나 화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자는 무슨 얘기냐면 남을 다 맞추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남과 조화롭게 잘 지내는데 소인은 다 맞춰주면서도 조화롭게 못 지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준다는 게 조화롭게 지내는 방법은 아니에요. 나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북치는 사람한테 맞춘다고 자기도 북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조화 있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남한테 맞추는 삶을 사냐면 남의 시선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게 편해. 근데 남 눈 때문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샤르트르가 쓴 희극 가운데 다친방이라는 희극이 있어요. 이게 희극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라는 대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은 활활 불타는 데가 지옥이 아니고 남의 눈이 지옥이야. 이 닫힌 방은 뭐가 없냐면 거울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울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 뭘 통해서만 아냐면 타인의 말을 통해서만 알아. 야, 나 어떻게 생겼어 하면 타인이 못생겼어 하면 못생긴 줄 평생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남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포기할 때가 많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그 동창회 가실 때 가방 갖고 가죠? 주로 어떤 가방 갖고 가죠? 혹시 동창회 가실 때 왜 시장에 가면 까만 봉다리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지갑이나 핸드폰 넣어 갖고 가실 생각 안 했어요? 그거 해보신 분? 저는 아직까지 그걸 잘 왜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올 때도 왜 그걸 안 쓸까 제가 보는데, 왜냐하면 그 까만 봉다리 의외로 괜찮아요. 그게 왜냐면 일단은 방수가 돼요. 그게 방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휴대하기가 그렇게 편해. 그 가볍고. 그런데 왜 이걸 잘 안 쓸까? 왜 안 쓰죠? 남의 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창이 눈 때문에 이걸 여러분 눈 때문에 못 갖고 가는 거지. 그죠? 우리가 좋은 건데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불편을 감수할 때가 많아요. 이거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솔로몬 애쉬라는 분이 한 건데, 여러분 왼쪽에 보면 짝대기가 있는데 오른쪽 ABC 중에 왼쪽 짝대기하고 길이가 같은 게 뭐죠? C죠. 이건 뭐 바보가 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짠 거예요. 이제 8명이 실험을 하는데 7명하고 짰어요. 야, 물어보면은 A가 답이라고 대답해라. 아니, B가 답이라고 대답하라고 다 시켰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물어봐요. 뭐가 똑같죠? B. 뭐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바보 저기 B야 C지. 두 번째 사람도 자꾸 B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세 번째도 B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뭘 느끼기 시작합니까? 압박감을 느껴요. 이게 뭐야? 내가 잘못 봤나고 앞만 봐도 C는 맞아요. 근데 계속 이제 7명까지는 다 B라고 답하네. 자, 8번째 내 차례가 왔어요. 난 뭐라고 답할까요? 이때 그래도 C라고 해야 되죠. 지조. 근데 대부분의 10에 8, 9은요. 그냥 B라고 답한대요. 여러분, 남의 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눈 시뻘겋게 뜨고 맞는 것도 뭐예요? 남들이 안 그렇다면 거기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지조를 지킨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제일 좋은 관계의 축은 누굴까요? 뭐가 제일 좋은 관계의 축일까요? 이 그림 보세요. 내 삶의 관계의 축은 누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나예요. 그럼 내 아들의 삶의 관계의 축은 누가 되는 게 좋아요? 내 아들. 내 남편은요? 맞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삶의 축을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효용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만 보던 내 방식대로 좀 살아주면 내 아들이 되게 괜찮을 것 같잖아요. 효용성을 갖고 따지지 말라는 거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삶의 축이 남에게서 나에게로 이동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식들이 삶의 축이 부모가 축이 돼요. 하지만 20, 30, 40살 먹고도 부모가 삶의 축이 되면 어때요? 그건 참 아닌 거죠. 그 아이가 애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그 축을 나에게로 갖고 가게 허락을 하셔야 되죠.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래서 축을 갖고 온다는 것은 몇 가지 한번 축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언제 휘둘리냐면 나한테 내 삶의 축이 없으면 흔들려요. 맞죠? 내가 축이 없으면 남의 축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축을 내가 견고하게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축이 뭐냐면요, 신념의 축이 필요해요. 내가 믿는 나의 신념이라는 틀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기 신념의 축이 굳건했던 사람들 이야기 보세요.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왕이 뭐라고 해도 왕한테 휘둘려요, 안 흔들려요? 휘둘리지 않죠. 왜 그래요? 자기 신념의 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한테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으려면요, 왜 자꾸 휘두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삶의 축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축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다듬어 가셔야 돼요. 어떤 분은 20살 때 만들어 놓은 축 갖고 아직까지 사시는 분이 있어요. 60대까지 써먹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미성숙한 축인데 그걸 20살에만 써도 되는데 60살까지 한 번도 업데이트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축은 계속해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축을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보고 또 공부하시고 사람 관계 속에서 학습하시면서 이 축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축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단의 주인, 판단의 축도 내가 가져야 되고 시간이 많게 되죠. 세 번째는 행동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어떤 일을 하려 했는데 그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갑자기 하기 싫죠. 저도 예전에 제가 그 신혼 때 아침에 저는 하늘이 아침 먹고 머리 안 나면 저 신문 봤어요. 그때 신문이 배달해 오니까 보다 보면 또 몰입해 버리면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신문 볼 때 제 와이프는 뭘 하냐면 설거지를 해요. 근데 신문 보다 보면은 남자들은 뒤통수에도 눈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게 보여요. 자꾸 이게 뭐가 와.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가 자꾸 찌르는 게 봐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겠어요. 신문보다 불안해져요. 그러면 이제 청소기라도 좀 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문을 덮고 청소기를 돌리기 위해서 소파에서 엉덩이를 싹 들어요. 한 3cm 정도 들어. 그러면 그때 이제 집사람 타이밍이 항상 이게 기가 막혀요. 그럼 집사람이 항상 뭐라 하냐면 그 타이밍에
아 그렇게 신문만 보지 말고 좀 청소기 좀 돌려 이래요. 여러분 방금 제가 뭐 하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청소기 돌렸는데 집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 마치 내가 돌리려 했어. 용기 줘서 고마워하고 제가 돌릴까요? 이런 방금 전까지 어차피 내가 하려고 한 건데 그 소리 듣는 순간 어때요? 갑자기 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요. 이 심리가 왜 생길까요? 아 어차피 하려고 한 거잖아요. 제가 이걸 분석해 봤어요. 왜 그럴까? 이걸 보니까 사람은요 자기 행동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근데 누가 시켜서 하면 행동은 내가 하는데 주인은 누구예요? 시킨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내가 해서 내가 돌렸으면 내가 주인인데 집사람이 말한 순간부터 해도 이건 주인이 누구야?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은 이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후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인데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어요. 맨 뒷자리 가운데 앉았거든요. 버스가 가다가 급정거를 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떼굴떼굴 굴어서 맨 앞에까지 간 거예요. 너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운전기사한테 이랬어요. 혹시 저 부르셨어요?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또 차가 급출발을 했어요. 또 떼굴떼굴 굴어서 맨 뒷자리까지 와서 탁 앉았거든요. 또 주변을 보니까 너무 창피해. 저 운전기사 그런데 저 안 불렀다고 그러네요. 그러더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할머니가 앞에 갔다 뒤에 왔다 한 걸 누구 의지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운전기사 의지예요. 그죠? 근데 사람은요 이게 싫은 거야. 행동은 내가 했는데 의지는 운전기사대로 했다는 게 싫어요. 그래서 해석이라도 누가 한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왔다 갔다로 해석하고 싶을 만큼 인간은 그렇게 자기 행동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할 일이라면 남이 시키기 전에 하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행동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야 힘들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감정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근데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럼 내가 화를 내. 그럼 감정의 주인이 누구죠?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감정 갖고 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늘 불행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렇다는 걸 보면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휘둘리고 사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러면 한 번도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감정의 주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한 공간이 있다 했어요. 이 공간 속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반응 속에 자신의 성장과 자유가 놓여 있다 했어요. 여러분 자극, 화나게 하는 자극이 있으면 내가 무조건 화를 내야 되나요? 이게 의무예요? 아니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화 안 내기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극이 들어와도 내가 화를 안 내면은 누가 감정의 주인이 된 거죠? 내가 주인이에요. 아, 화 내고 안 내고 내 마음이지 왜 저 사람 마음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남에 의해서 내 감정이 휘둘리고 모든 것이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축을 가지고 내가 한번 주도적인 삶을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리고요.